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아이스 단속 중 미시민권자 30대 여성이 요원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연방정부는 정당방위라고 밝혔지만 현지 당국은 과잉 대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결혼 영주권 심사를 강화하면서 부부가 함께 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타운 정부의 수십만 달러 재정 적자를 둘러싸고 긴급 예산 편성에 따른 정치권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산하기구를 포함한 66개의 국제기구 탈퇴를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대형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제한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아이스 단속 작전 도중 미시민권자인 30대 여성이 요원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연방정부는 요원이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지 시장과 경찰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 사용이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지가 과거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조지 플로이드가 숨졌던 장소 인근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긴장감은 빠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건은 지난 7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한 표적 작전을 수행하던 중 미시민권자인 37살 여성 르네 니콜 굿이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었고 현장에서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작전 현장에서 일부 인원이 요원들을 가로막았고 이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의 차량을 무기화해 요원들을 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에 아이스 요원이 자신과 동료의 생명, 공공안전을 우려해 방어 사격을 했다고 설명하며 해당 행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사건 영상을 시청했다며 차량 운전자가 아이스 요원을 고의적으로 차로 들이받았고 총격은 자기 방어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니애폴리스 시당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제이컵 프레이 시장은 국토안보부의 설명을 헛소리라고 비판하며 아이스 요원이 무모하게 무력을 사용해 인명피해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이언 오하라 경찰국장도 숨진 여성이 이민 단속의 표적이었다는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가 된 영상에는 요원들이 도로 위에 멈춰선 SUV에 접근해 차문을 열려다 차량이 움직이자 총을 발사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후 차량은 통제력을 잃고 인근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다만 이 영상만으로는 총격 이전에 차량이 요원을 들이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은 그녀는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고 그들이 그녀를 죽였다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유가족은 사망자가 아이스 단속이나 시위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이스가 미네소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을 예고한 직후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공포를 조장하는 통치의 결과라고 비판하며 주민들에게는 평화적인 시위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지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졌던 장소에서 불과 1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총격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몰려나와 항의하면서 제2의 플로이드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민 단속 강화의 여파는 아시아계 이민 사회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안 증오 대응 단체 공동 설립자인 러셀 정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교수는 LA타임스 기고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아이스 구금 중 사망자가 30명을 넘어서며 최근 20년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해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가운데 최소 5명이 아시아계였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펜실베니아의 한 이민 구금 시설에서 숨진 32살 차오퐁거 사례를 언급하며 당국은 자살로 결론 냈지만 부검 보고서에는 손과 발이 묶인 상태였다는 기록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정 교수는 현재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자 7명 중에 1명이 서류 미비 상태라며 아이스의 대규모 체포와 추방 정책이 아시아계 공동체 전반에 공포와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심사를 한층 강화하면서 부부가 함께 살지 않을 경우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동 거주 여부가 결혼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결혼 기반 영주권 심사의 문턱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뉴스위크는 모든 영주권 신청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부부의 공동 거주 여부가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케빈 스튜어트는 연방이민서비스국이 공동 거주를 결혼 유효성의 핵심 증거로 간주하며 부부가 따로 사는 경우 더 면밀히 조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직장이나 교육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따로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그 사유를 입증할 추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률회사 스파앤번스타인 소속 브래드 번스타인 변호사도 공동 거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부가 한 집에 살지 않을 경우 영주권 신청은 이미 불리한 상태에 있으며 단순한 연애 관계만으로는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심사 과정에서 공동거주 여부뿐만 아니라 공동재정 책임, 실제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다양한 증빙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부부가 따로 살거나 제출 서류가 불일치하거나 결혼 목적이 이민이라는 의심이 제기될 경우 추가 조사나 처리 지연, 심지어 신청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심사 강화는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연방사무소를 방문한 이민자들이 인터뷰 중이나 직후에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구금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의 단속 역시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이른바 피난처 도시가 밀집한 캘리포니아를 불법 체류자 주요 단속 지역으로 분류하고 새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아이스 LA 지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 샌루이스 오비스포와 산타바바라 카운티에서 단속 작전을 벌여 불법 체류자 11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결혼 영주권 심사 강화와 현장 단속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이민사회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스 파크타운 정부에서 수십만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긴급 예산 편성을 놓고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타운의회 표결 이후에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타운 의회는 지난 5일 열린 회의에서 약 77만 5천 달러 규모의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긴급 세출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4표, 반대 2표로 가결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이어지며 격론이 오갔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펠팍타운의 2025 회계년도 예산을 초과해 지출된 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자 내역을 보면 각종 소송과 관련된 법률 비용이 약 27만 5천 달러, 소송 합의금이 25만 달러, 쓰레기 수거업체 비용이 또 다른 25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타운의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찬성 3표, 기권 2표, 불참 1표로 해당 결의안을 처리해 주정부에 제출했지만 주법상 요구되는 가결 정족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회기 결산회의에서 다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폴 김 시장은 회의를 통해 이번 긴급 세출 결의안은 재정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직원 해고는 물론 필수 행정 서비스 축소로 이어져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석준 시의원과 원유봉 시의원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행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임시 방편에 불과한 긴급 예산만 요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운정부 측은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펠팍타운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38건에 달해 법률 비용이 급증했고 이것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 적자의 핵심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상희, 신창균, 크리스 곽, 프랭크 도나휴 시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긴급 세출 결의안은 통과됐지만 논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석준, 원유봉 시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승인된 77만 5천 달러는 전체 재정 적자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행정부 스스로도 정확한 적자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쩔 수 없는 적자라는 말로 핵심적인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며 긴급 예산 승인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부담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적자 총액 공개와 책임 규명, 실질적인 재정 정상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을 비롯한 펠팍타운 정부는 성명을 통해 긴급 예산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즉각적으로 필수 서비스에 차질이 생겼을 것이라며 우선 위기를 막고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2명의 시의원이 대안도 없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시장은 이번 적자의 주요 원인은 이전 행정부와 연관된 전직 직원들의 소송에 있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소송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팰리세이드 파크타운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긴장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산하 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대거 탈퇴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인권, 무역 분야를 아우러낸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영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미국이 유엔 산하기구 31곳과 비유엔 국제기구 35곳에서 탈퇴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탈퇴 대상 유엔 산하기구에는 유엔 경제사회국가, 국제무역센터, 유엔 무역개발회의, 유엔 민주주의기금, 유엔 기후변화협약 등 평화와 인권, 기후, 무역 분야와 관련된 주요 기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비유엔기구 가운데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와 국제에너지포럼, 세계자연보건연맹 등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비판해온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른바 DEI 정책과 연관된 다수의 기관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국무부가 미국이 참여하거나 재정 지원을 하는 국제기구와 협약들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전면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부 보고서를 검토한 뒤 해당 기구들에 계속 회원국으로 남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며 향후 더 많은 탈퇴 결정이 잇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백악관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수의 기구가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역량에 반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과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선언했으며 현재 이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와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유네스코 탈퇴도 이미 결정한 상태입니다. 또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원해왔지만 일부 기구들은 되려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미국의 가치와 상충되는 의제를 추진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탈퇴 조치를 통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미국의 재원을 자국 과제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고공행진하는 미국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주택 시장에서는 단독주택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콘도 시장은 10여 년 만에 최악의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영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은 기업이 아닌 집에서 살아야 한다며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을 대규모로 매입해 임대시장으로 흡수하는 현상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발생한 고물가로 인해 내 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가격은 2020년도부터 2025년 사이 약 55%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관련 내용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상원은행위원회 소속 공화당의 버니 모네로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추진해오던 정책에 공화당이 뒤늦게 동참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초당적으로 통과된 주택비용 인하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콘도 시장은 지난 10여 년 사이 가장 큰 침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전국 콘도 거래 가격은 전년 대비 1.9%가 하락해 2012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택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 확산으로 도심 콘도의 입지 매력이 약화된 데다 보험료와 유지 보수 비용 상승으로 관리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와 보험료 급등이 매수 심리를 더욱더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진로 분석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콘도의 10% 이상이 최근 거래가보다 낮은 가치로 평가됐고, 일부 대도시에서는 그 비율이 2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 과잉 지역과 노후 단지의 경우 매물이 장시간 시장에 머무르며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단독주택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과 선호도 유지 영향으로 최근 거래가보다 낮게 평가된 단독주택 비율은 5% 미만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단독주택과 콘도 시장의 온도차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의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것이 실제적인 집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부족과 생활비 상승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정책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향후 입법과 시장 반응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항공기 기내에서 제공되는 물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비영리 연구기관 센터포포드는 지난 3년간 미국의 10개 주요 항공사와 11개 지역 항공사에서 제공된 물 샘플 3만 5천 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 일부 샘플에서 콜리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샘플의 2.7%에서 콜리폼균이 확인됐습니다. 콜리폼균은 사람과 동물의 소화기관, 식물 토양 등에 존재하는 세균군으로 오염된 물을 섭취할 경우 위장 질환이나 병원체 노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항공기 내 위생관리와 관련해 화장실에서 손을 씻기보다 알코올 함량 60% 이상의 손세정제 사용을 권장했으며, 기내에서 제공되는 물과 커피, 차 섭취는 자제하고 생수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항공사별 평가에서는 아메리칸 항공과 jetblue, 스프릿 항공이 최하위 등급인 D를 받았고, 델타 항공과 프론티어 항공은 최고 등급인 A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연방환경보호청은 모든 항공사의 콜리폼균과 대장균 검사, 그리고 연 4회 물탱크 소독과 세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가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 보육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뉴욕시 일부 지역에서 무료 보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호컬 주지사의 주정연설 제안에 포함된 정책으로 약 10만 명에 가까운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그램은 첫 해에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된 뒤 이후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뉴욕 주정부는 오는 2028에서 2029 학년까지 주 전역의 모든 4세 아동이 무상 유아교육 프리킨더가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2세 무상 보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등록 시작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초기 2년 동안의 운영 비용은 뉴욕주가 부담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대학원생이 받을 수 있는 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대학원 진학 문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대학원 플러스 제도를 통해 등록금과 생활비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인 원빅 뷰티풀 빌 액트에 따라 해당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의학과 법학 등 전문 학위 과정은 최대 20만 달러, 일반 대학원 과정은 최대 10만 달러로 대출 한도가 제한됩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이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왔고 부족부는 평균 2만 달러 이상을 민간 대출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대학원생의 약 40%는 신용 점수가 낮거나 신용 이력이 없어 민간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9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한 상호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주요 사건 판결을 예고했으며 상호 관세 소송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는지 여부입니다. 국제무역법원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포괄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구두변론 과정에서 해당 논리에 회의적인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최대 1,335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황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